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4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건수는 크게 편집이 안 됐습니다. 핵심은 한미 2플러스 통상 협의 연기됐다는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속보 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의 연기 비배센트 죄송합니다. 미 배센트 긴급 일정 안소영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7월 24일 09시 48분에 보도했습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되었던 7월 25일 2 플러스 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라면서 미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최근 관세 합의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전날 미국이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모두 15%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 달러, 75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당초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4천억 달러로 늘었고 면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관심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상당 규모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에도 LNG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어저께 서울신문 7월 23일 밤 11시 44분은 통상 협상이 연기된 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문제는 한국은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이게 좀 또 문제로 될 것 같아요. 그 옥수수 뭐 수입 물량을 또 확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느낌상으로는 베센트가 긴급 일정 재무장관이니까 그러면 재무일로 무슨 긴급 일정이 있냐? 다른 나라하고도 그 관세 협상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한국이 밀렸다고 그러면은 한국 이 정권 왕따 지금 당한 기분이 들어가요. 8월 1일부터 어차피 25% 관세는 기정사실인데 연기한다고 그러면은 한국과는 조율은 하겠는데 야 지금 돈 들여가지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서 갔는데 어멍찐 거죠. 사전에 그 얘기도 없었던 거고 어, 이런 꼴을 참 당하는 게 기분이 언짢은 건 현실입니다. 어쨌든 뭐 갔는데 연기하자 멀리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왔는데 나 시간 없어. 이게 지금 한국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지난 쭉 영국과 제일 먼저 하고 뭐 이스라엘하고도 하고 뭐 이랬을 때 적어도 그 관료들을 대동해서 갔다 그래도 일국의 그 영국 수상까지 영국 그 왕실의 선물까지 가져오면서 딸랑딸랑 거리는 네타냐후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뭔 놈의 개똥 같은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참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고 찾아가는 지난한 여정이다. 제가 저보다 손위인 지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고 찾아가는 지난한 여정이다. 그 험난한 과정이다. 연약하다. 끊임없이 지켜야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인물에게 힘을 몰아주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2020년 7월 23일 날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다시 추가로 밑에 붙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윤 정권이 성립 당시의 얘기죠. 항시 허약한 정복이다. 따라서 심화시킬 방도도 중요하다. 일단 도달했다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문턱은 없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조금만 정신을 놓고 한눈을 팔면 후퇴한다. 상탈무패의 글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는 황무지이다. 잡초투성이이고 돌멩이 천지다. 쟁기를 들어 한여름 뙤약볕을 견디고 묵묵히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같아야 한다. 좀 서정적인 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분도 그 귀촌을 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와 개간한 밭을 다 쓸어내도 또다시 쟁기를 들어야 한다. 노력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끝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도착점이 없는 끝없는 도전과 항구적인 노력에 의해 지켜진 것이다. 김연호 2020년 7월 23일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합니다. 계엄령은 죄가 아니다.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내가 별론 잘못해 윤 탄핵됐나 우울했다. 김계리 유튜브 출연한 육사 출신 변호사 김희선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7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과 통모했나 외환죄 성립 불가능 주장, 탄핵 사건에 이어 형사사건 특검 수사까지 맡고 계신 육사 출신 사법연수원 41기 송진호 변호사하고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두 번째를 하는 것 같아요. 송 변호사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란몰이를 당할 때 계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군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변호인단에 합류한 계기를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대해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피의사실 확인원을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호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어차피 형사사건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과 다르게 사실관계를 더 다투어야 하고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잔류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외환죄에 대해서는 외환이 뭔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한다. 적은 공식적으로 북한밖에 없잖나. 라며 북한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성립되는데 대통령님이 그럴 일이 없어 개인적으로 외환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변호사네요.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호를 했죠. 한편 김계리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연히 송 변호사도 포함해서 구구라고 하는데 구구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계몽됐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변론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싶어 무서워서 혼자 울부짖은 적도 있다고 토론했다. 구구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김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말하자 송 변호사도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 체제의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더욱더 대통령은 지키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됐다고 거들었다. 기사 내용에 내란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엄은 통치권이나 마찬가지다. 헌재 판결로 끝났어야 한다. 형사 재판 성격도 아니다. 여기에 현 거대 야당은 내란죄를 덮어 씌우고 있다. 내란죄란 현재 정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란 정부 권력이 아닌 세력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을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몰고 가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오히려 내란죄 아니냐. 그 내란의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트럼프의 파키스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시반 파텔과 아프다뚜 아흐메드 로이터에서 2025년 7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특히 군사시설이 국경을 넘는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아심 무니르 원수에게 구애함으로써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지한 인도 정부 고위관리 3명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사소한 딸꾹질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양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이후 미국이 파키스탄과 접촉하고 있으며 인도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빈도와 강도는 양국 간의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종교적 극단주의에 이끌린 사람은 모디이며 그의 힌두 민족주의 브랜드가 인도의 대규모 무슬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말합니다. 모디와 인도 정부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달 초 뉴델리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제안하며 인도 파키스탄 충돌 이전만큼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확실히 중국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중국에 대한 압력이 아닌 가장 가까운 이 국가에 집중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힘의 관계가 미묘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이 사실은 종교적인 대립도 있는 건데 미국이 인도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도 파키스탄과 접촉을 했다는데 인도가 지금 섭섭한 거죠. 그동안에 잘 해왔는데 어쨌든 인도가 브릭스 멤버로서 그 제3세력을 자처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동안에 또 중국과도 그 국경 분쟁으로 또 싸우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렇게 나간다면은 중국과도 다시 협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참 정세라는 게 미묘한 거죠. 다 자기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으면은 이해를 못할 바도 없습니다. 21세기 역사는 동아시아에서 결정된다. 제가 좀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토 대 러시아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동아시아 나토를 지금 만들자 대 차이나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끼어지는 게 북로 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중러가 똘똘 뭉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동아시아 나토도 그렇게 강한 동맹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이게 대륙의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러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나토 방위비는 GDP 5% 합의해가지고 또한 영푸독이 주축이 돼서 이제 하게 되겠죠.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우려하면 나토는 러시아의 동유럽 침공을 우려한다.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3년 소모전 양상이고 나토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대륙에 존재한다. 영국 빼고요. 하지만 동아시아 나토는 바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문제는 한반도 분단의 북한과 남한이다. 북한은 북로동맹으로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죠. 제2의 한반도 전쟁에 이젠 유엔군 이름으로 참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맹은 필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맹이 누가 올 수 있느냐? 따라서 남한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아시아 나토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우선 4국이 돼 있는데 먼저 미국과 동맹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에서 베트남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음, 베트남이 그 중국 그 공장이 꽤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지만은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 4개국 뭐 대만이 그냥 국가라고 그냥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이렇게 그 중국을 포위해야 되지 않겠냐. 미국, 필리핀과의 방위 조약은 태평양 어디에나 적용, 한국 지원 바라는가, 뭐 이렇게 에, 이런 식의 그 제목이 만약에 그걸 이해한다면 동아시아 나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해줘가지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그런 쪽으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느냐. 중앙일보 일본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팩트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냐 여부는 분석과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러시아와 아르제바이잔에 관해 갈등 심화, DPA 독일 국영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11시 모스크바의 비난은 아르제바이잔 대통령 이람 아리예프가 우크라이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명한 발언으로 촉발되었습니다. 2020년 바쿠는 이웃나라와의 짧은 전쟁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는 분쟁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러시아 우랄 지역에서 아르제바이잔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소송이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6월 말 체포 과정에서 2명의 아제르바이잔인이 사망했습니다. 바쿠는 이것이 민족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모스크바 국영 언론의 기자들을 포함한 자국 영토의 러시아인 체포에 대응했다. 이미 뉴스가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죠. 크렘린궁은 아르제바이잔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인정하고 회복되기를 그런데 희망한다. 로이터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보도한 내용에는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드 페스코프는 양국 관계가 탄탄한 기반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르제바이잔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석유 파이프라인 때 가져온 지도인데 이게 이제 아르제바이잔에 이제 바크 유전이 있죠. 그것도 해상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르제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안 넘어가고
조지아를 거쳐가지고 터키로 넘어가는 거로 돼서 세이한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LNG 가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왜 대립이 되느냐? 아제르바이잔은 터키하고 같은 무슬림, 이슬람 계열이죠. 아르메니아는 그 동방정교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도 동방정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는데 이 아르메니아 안에 에,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이 무슬림이 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어, 공격 아르메니아를 공격해 가지고 이 땅을 아제르바이잔이 먹었다. 뭐 이렇게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뭐 러시아 군이 뭐 좀 일부 지원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 여기 네, 이게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갈등이 좀 심화됐는데 심화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나오는 거는 우크라이나 그쪽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연대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으니까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구 피해 없는 대전의 여당도 놀랐다. 중앙일보 1번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이 폭우 피해로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 나오는데 MB 때 4대강 보를 만든 게 그게 홍수 나는 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론자들이 뭐 무슨 녹대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론을 지나고 보니까 또 핵심적인 것은 이 준설을 해서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캐내면서 또 건설에 이용을 했고 그때 양수겹장으로 아주 싸게 모래와 자갈을 또 어, 얻을 수 있고 건설업체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했던 거니까 아니 이명박이가 그 토건 출신이니까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건설회사하고 지들이 짝짝꿍해서 돈 처먹으려고 했다는 거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여당에서도 보면은 아니다. 더 준수를 하고 보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삽교천 범람해가지고 동네가 물에 잠긴 그런 사진인데 이것이 계속 그 퇴적이 되니까 준서를 해내는 걸 거예요. 바닥을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그 돈을 자기네들 정부 예산 안 받고 자기네들 시 예산으로 그런 걸 대전시의 이 주변에 있는 세 개 지류 쪽에 준서를 통해 가지고 피해가 대전시에는 없었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4대강 이거에 대해서 그 환경론자들 그 좌빨 애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우스워진다. 그런 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던 거지. 진짜 자연이나 이런 폭우 이런 거를 대비한 서울에서도 그 지하 대형 배수로가 필요하듯이 지방 하천의 준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 모래와 자갈도 채취하면서 또이 폭우 때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보호 작업들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맞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들은 상반기 잠정 실적 연결이 주로인데요. 어, 참고적으로 좀 참고자격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약진, LG이노텍 영업이익 대폭 감소됐고요. LG CNS 이게 IT 계통인데 뭐 그룹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좋아졌습니다. 전기차 시장 하락, 코스모 신소재 매출 감소에 영업이익 대폭 하락,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주로 하는 데죠. 솔루스 첨단 소재 영업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OCI 반도체용 폴리시리콘 등을 주로 생산하는 데죠. 매출 감소에 영업이익 대폭 하락했습니다. 유니드 칼륨계 화학제품 하는 데인데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와 건설 중장비 약간 하락, 영업이익률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우리 국내 경기가 요즘 안 좋다는데 매출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제가 미리 예단을 하면은 분명히 미청구공사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반기 실적이 공시가 되면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이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어,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저는 우선 핵심적으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죠.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향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